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오늘은 임걸 교수님이 아닌 김희진 저와 함께하는 교육 연구 방법 시간입니다. 여태까지 임걸 교수님의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죠? 그렇다면 저와 함께하는 리뷰 시간이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Here we go. 일단 목차를 보면 네 가지 주제로 크게 다시 나누어 보았어요. 첫 번째 연구, 두 번째 측정, 세 번째 타당도와 신뢰도, 네 번째 조사 연구 이렇게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제목이 무엇이었죠? 네, 그렇죠. 바로 교육 연구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연구가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알아야겠죠? 자, 연구란 인간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 풀리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또는 현상에 관련된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얻어진 내용을 정리 분석하여 규칙성을 찾아냄으로써 체계적인 지식을 얻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되는 목적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처럼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원이라면 승진을 위해서 또는 무궁무진한 호기심을 위해서거나 아니면 교육계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보다 정확한 교육 현상에 대한 지식을 위해서일 수도 있겠죠. 네. 그 중에서도 교육학의 연구의 기능을 봅시다. 네. 첫 번째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나 학생들의 인지적 상태와 같은 이런 교육 현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 폭력의 원인이나 교사의 칭찬과 학교 성적 간의 관계, 이런 인과관계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활 지도 개선 방향이나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연구를 함으로써 교육의 실천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구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봤으니까 다음은 연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기초연구란 일단 현상의 법칙, 원리, 경향을 규명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응용연구는 당면한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박스에 보면 기술적 연구와 실험적 연구가 있죠. 네, 기술적 연구는 현상의 특징이나 진행 과정, 관계를 조사 분석하여서 결과를 비교하고 사실대로 기술하는 연구인 반면에 실험적 연구는 변인을 연구자가 조작하거나 통제하여 실험 과정을 통하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목적의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박스를 보면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가 있는데요. 제가 노란색 별표를 달아놨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양적 연구는 조사나 실험을 통해 얻은 양적 자료를 가지고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면 양의 반대말이 뭐죠? 네, 질이죠. 질적 연구는 관찰이나 심층 면담과 같은 질적 자료를 통해서 내용 분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각각 대립되는 연구의 종류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깜짝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혼합 연구란 무엇일까요? 다들 대답하셨나요? 네, 뭐라고요? 아, 네. 이전에 인걸 교수님과 수업할 때 열심히 들은 학생이라면 쉽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예요. 혼합은 말 그대로 섞는다는 거니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한 형태를 띠는 연구를 말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실제 퀴즈입니다. 혼합 연구의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서 제 페이스북 담벼락에 올려주십시오. 그럼 선착순 세 분께는 엄청난 강화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머리도 잠깐 식혔으니까 계속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구 주제를 발굴할 때에는 어떤 것들을 참고할 수 있을까요? 네, 보시다시피 연구자가 관심 있고 흥미있어 하는 부분이나 교과서, 전문 서적과 같은 문헌 연구 또는 프로젝트와 같은 공동 연구를 참여함으로써 학설이나 이론을 검증하고 발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교육공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교육 관련 학술대회에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있는 민전이라는 우리 전시회를 참여함으로써 연구 주제도 얻을 수 있겠고요. 또 지도 교수님의 조언을 통해서 연구 주제를 발굴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 연구 문제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평소에 문제의식과 깊은 관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또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한 비판적 독서를 하는 습관도 가져야 하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최신 정보나 연구 동향을 파악해서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연구 문제를 선정할 때에는 세 가지 문제가 중요한데요.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네. 새로운 문제, 중요한 문제, 가능한 문제입니다. 네, 참 잘 읽으셨어요. 지금 동영상만 틀어놓고 소리는 음성어로 해놓은 학생들은 없겠죠? 네, 자, 새로운 문제란 무엇을 말하느냐? 연구 문제나 연구 방법, 연구 자료가 참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문제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같은 문제라도 이전에 시행하지 않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똑같은 문제와 같은 방법이라도 새로운 자료를 통해서 다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연구 문제 자체가 중요한 문제여야 되는 건데요. 이론적 방법론적으로 의의가 있고 실용적으로 가치가 있는 중요한 문제를 연구 문제로 삼아야겠죠. 또 현실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해결이 가능하고 연구자의 역량과 환경에서 해결 가능한 것이어야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문제가 있는데 여기 회색으로 보이죠? 흥미로운 문제는 단순히 흥미만 있는 문제가 아닌 새롭고 중요하고 가능한 문제라는 이 세 가지 기본 틀을 지키되 흥미가 더 가미된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흥미만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네, 모두 다 이해했으리라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연구 주제를 정했으면 연구 제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까요? 연구 제목은 구체적이면서도 간결 명확하게 서술하고 또 연구 제목이니만큼 중심 단어를 포함해야겠습니다. 또한 학문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뭐 비속어나 유행어 같은 것들을 연구 제목에 사용하면 안 되겠죠. 또한 같이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부제를 원제에 포함시키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다고요? 네. 그럼 제가 예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초등교사에 관한 연구는 왜 틀렸을까요? 왜 틀렸을까요? 이 제목은. 네, 맞습니다. 다들 대답하고 계신 거 맞죠? 제 귀에 여러분 목소리 들리는 게 맞는 거죠? 네, 초등교사의 무엇에 관한 연구이냐가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을 왜 바르게 기술되지 못했을까요? 네, 이번에도 대답을 아주 잘하셨어요. 악플이라는 말이 표준어가 아니죠. 그럼 뭘까요? 네, 악성 댓글과 같은 언어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네, 어려우시다고요? 노란색으로 힌트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황폐화라는 단어가 이미 가치 중립적이지 않죠? 이미 전제를 깔아 놓았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잘하셨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 변인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네, 변인이란 속성에 따라 여러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양한 값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건, 사물, 현상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다른 말로 변수라고도 하죠. 네, 변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양적 변인과 질적 변인, 연속적 변인과 비연속 변인,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크게.
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양적 변이는 연령, 월수입, 지능, 학업 성적과 같이 수량을 할 수 있는 변인을 말해요. 네, 이게 바로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질적 변이는 성별이나 종교처럼 수량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것은 종류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래 연속적 변인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연속적 변인에 해당하는 것에 무엇이 있을까요? 길이, 네, 무게, 시간, 키와 같이 이렇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세분된 값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말하겠죠? 네, 다들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다면 비연속적 변이는요? 네, 주사위 값이나 뭐 모든 질적 변인에 해당하는 것들을 말해요. 네, 이해되시나요? 네, 세 번째 박스를 보겠습니다. 노란 별표가 또 달려있죠.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겠죠? 그렇다면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독립변이는 영향을 미치거나 예언을 해주는 변인을 말해요. 즉, 원인인 것이고요. 그리고 종속변이는 네, 반대로 영향을 받거나 예언이 되는 변인으로 결과를 말해요. 네, 우리 수학 시간에 함수 배웠죠? 그때 y는 fx라는 함수식이 있을 때 이때 x는 무엇? 네, 독립변인. 네, y는 무엇? 네, 종속변인이라는 것입니다. 참 쉽죠잉? 네, 변인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가설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배운 변인 있죠? 이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자가 잠정적으로 내린 어떠한 결론이나 추측을 말해요. 네, 즉, 두 개 이상 변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추측한 진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가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연구 가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연구 가설이란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으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이나 선행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일반적인 용어로 진술한 것을 말합니다. 네, 근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요. 폭넓게 진술되는 연구 가설은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통계적 가설은 하나 또는 아니면 그 이상의 모수치에 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통계적 가설은 다시 연가설이랑 대립가설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서도 또 노란 별표가 보이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네, 어떻게 하게 될까요? 머릿속에 콕콕 심어 두셔야 되겠죠? 네, 연가설은 늘 hypothesis? 네, 이 발음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연가설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진술된 가설을 말합니다. 네, 둘 이상의 모수치 간의 차이가 없다, 아니면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진술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거든요. 한 예로서, 네, 여자와 남자의 언어 수준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진술한 것이 바로 연가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립가설은 연가설의 검증 여하에 따라서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가설을 말합니다.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연구에 하기 앞서서 필요한 문헌 연구에 대해서 배울게요. 여러분, 졸리시나요? 우리 아직 첫 번째 부분인 연구 부분 배우고 있어요. 네,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다시 집중해 봅시다. 자, 네. 다들 드셨나요? 물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음료수 드셔도 되고요. 네, 시작할게요. 자, 문헌 연구입니다. 문헌 연구란 누가, 연구자가 언제 연구 수행을 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이론들을 어떻게 연구 전에 찾아서 읽고 검토함으로써 왜 해당 분야에서 기존의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문헌연구 정의를 해봤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네. 문헌연구는 왜 할까요? 그 목적을 한번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문헌연구는 우선 해당 연구 분야의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연구 문제를 발견하고 아니면 정교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거나 특정 변이를 연구할 때 이론적인 기초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연구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제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헌연구 자원에는 1차 자료가 있고 2차 자료가 있어요. 근데 PT에는 나오지 않아요.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여기서 2차 자료는 교과서나 아니면 백과사전 같이 저자에 의해 쓰여진 것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1차 자료는 연구자에 의해서 직접 작성된 학술지나 아니면 학위 논문, 연구 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겠어요. 네, 다들 문헌연구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제 실제로 내가 연구할 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연구 대상에는 모집단, 표본, 표집, 모수치, 추정치와 같은 이런 뻑사는 이런 개념들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모집단이란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 집단인 전집이라고도 말합니다. 한 예로 교육공학과 남학생들의 평균 신장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할 경우에 모집단은 교육공학과 남학생들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그리고 표본이란 모집단의 일부를 말하는데 방금 말한 모집단, 전집에서 교육공학과 남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렇진 않지만 너무 많았을 때 개개인의 신장을 다 잴 수가 없고 조사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 중에 일부를 발췌를 해야 되겠죠. 네, 이게 바로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본을 추출하는 행위가 바로 표집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또 모수치란 모집단 아까 말했던 전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반면에 추정치는 표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하고요. 다들 이해가 되십니까? 표본과 표집이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모수치는 모집단과 관계가 있고 추정치는 표본 집단이니까 표집과 관계가 있겠죠. 네, 이렇게 관련 지어서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표집 연구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이제 표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표집 방법은 크게 확률 표집, 비확률 표집으로 나뉘고 또 각각은 세부 항목으로 나뉘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볼게요. 눈 크게 뜨고 귀 활짝 열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단순 무선 표집입니다. 단순 무선 표집은 확률 표집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의식적인 조작 없이 표본을 추출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모집단 모든 사례에게 동등하게 표집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개개의 요소는 동등한 독립된 기회를 가진 절차에 의해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무선 표집을 할 때에는 다음 그림으로 보는 그림 보이시나요? 그림으로 보이는 난수표를 활용해서 무작위로 추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체계적 표집입니다. 체계적 표집이란 모집단의 표집 목록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구 대상을 추출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쉽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무선으로 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추출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체계적 표집 잘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10명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제가 임의로 세 번째, 13번째,
23번째, 33번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정한 간격이 있죠. 10이라는 간격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10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층화 표집입니다. 네, 또 별표가 달려있군요. 꼭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이겠죠? 네, 층화 표집은 모집단의 속성에 따라 계층으로 구분하고 또 계층에서 단순 무선 표집을 하는 방법이에요. 말이 좀 어렵나요? 네, 한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로 우리과 민전 전시회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할 때 학년을 기준으로 모집단을 층화하여서 학년별로 표집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층화 표집은 표본의 추정치가 정확하고 또 그 하위 집단의 특성 있죠. 만약에 아까 예로 들었을 때 학년별로 나눴으면 그 학년별로 그 각각 집단의 특성을 알 수 있고요. 또 각 계층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층을 분류하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집의 오류 때문에 모집단의 속성을 대표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또 계층들 간의 표집 틀이 정리되지 않아서 이 경우에는 표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층화 표집은 중요한 만큼 모든 내용을 꼭 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군집 표집은 개인이나 요소가 아닌 집단으로 표집 단위를 표집하는 것인데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자연적이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집단을 추출하는 것이에요. 네, 또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한 예로 한 학교에 2,000명 중에서 100명의 학생을 표집할 경우에 한 학급당 20명으로 간주를 하고 추출 단위로 5개 학급을 무선 표집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100명이 다 표집으로 모아지겠죠. 네, 분집 표집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반면에 전집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해서, 네, 그래서 편집의 오차가 클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확률 표집에 대해서 다 배워보았으니까, 네, 이어서 비확률 표집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말이 계속 꼬이네요. 네, 비확률 표집에서 첫 번째로 편의 표집은 연구자와 근거리에 있거나 아니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상들 중에서 표집을 하는 방법이에요. 네, 상대적으로 표집하기는 쉬운데 임의로 제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상들을 표집했으니까요. 대신에 표집 집단이 이 모집단을 대표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로 목적 표집입니다. 특정한 연구 목적을 가지고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특정 대상을 표집하는 방법인데요. 한 예로 연예인을 대상으로 표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일반인에게 적용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만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구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워야 하는 네 부분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이 연구 파트 부분이 끝났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네, 연구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챕터인 측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측정이란 무엇일까요? 네, 상당히 많은 개념들이 나와 있어요.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인간이나 사물의 특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를 부여하는 과정. 경험의 세계와 논리의 세계를 연결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법칙에 따라서 사물이나 사건의 숫자를 배정하는 것. 네 번째로 사물의 속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물의 속성을 지배하는 어떤 규칙에 따라서 숫자를 배정하는 것. 마지막으로, 네, 다섯 번째,
일정한 규칙에 따라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특성에 숫자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상당히 많은 이렇게 정의가 있죠. 우리 현실에서 측정하는 것을 보면 무게 또는 뭐 키 아니면 수학 능력 그리고 지능 지수, 애정 지수 아니면 인간 능력과 같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네, 측정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보았으니까 그 다음으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측정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본질 측정, 유도 측정, 임의 측정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 번씩 배워볼게요. 네, 첫 번째로 본질 측정은 측정할 때 어떤 사물의 특성을 표현하는 본질적인 법칙에 따라 수치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물체의 길이, 아니면 무게, 아니면 부피와 같은 있는 그대로의 것들을 재는 것을 말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유도 측정은 사물의 특성을 다른 특성과 관련시키는 규정이나 법칙에 의해 특정의 의미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인데요. 네, 일종의 간접적인 측정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예로 밀도가 있는데 밀도는 물질의 부피와 질량의 비율로 정의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자연과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측정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임의 측정은요. 어떤 사물의 특성과 그 측정 값 간에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는 측정을 말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떤 개념이나 특성이 조작적 정의에 의한 척도로 측정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사실보다는 이론적 근거에 가정하고 의존하게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회과학에서 하고 있는 뭐 IQ 검사나 IQ 검사 있죠. 다들 해보셨죠? 그리고 수능 시험, 수학능력 시험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네, IQ 점수가 높으면 지능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 수능 시험 점수가 높으면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가정하고 추측하는 것이 임의 측정입니다. 네, 하지만 네, 다음 보면 이러한 측정을 할 때에는 오차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 오차가 생기는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측정 도구 자체의 결함이나 부정확성 때문에 오차가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측정하는 도구가 저울이면 그 저울이 고장났을 경우나 아니면 시험 문항이 잘못 출제됐을 경우에 대한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측정 도구 이해 가시나요? 측정 도구에 의해서 오차가 생기는 경우. 네, 그 다음에는 측정하는 도구가 아닌 측정 과정에 대해서 오차가 있을 경우도 있어요. 측정 도구에는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측정하는 과정의 잘못 때문에 오차가 생기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측정 기술이나 뭐 채점이 미숙하다거나 아니면 부주의나 착오 아니면 뭐 검사 시간에 부정확함, 네, 부정확함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차는 또 피검사자에 의해서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피검사자의 측정받는 심리적 속성이나 아니면 일시적인 뭐 변동 그리고 그 피검사자의 환경 조건이 뭐 특이하다거나 뭐 이런 특이성으로 인해서 오차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지능이나 학력, 뭐 흥미, 태도, 뭐 개인적인 신체적 조건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척도의 개념에 대해서 배울게요. 네, 임걸 교수님도 누차 언급하셨듯이 척도는 아주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죠. 몇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신 거 들으셨죠? 네, 우선 척도란
사물의 특성을 숫자로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점수 체제를 말하는데요. 네, 척도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명명척도는 단지 개별 단위를 구분하는 분류체제예요. 그래서 숫자들을 양적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범주의 표식이거나 명명으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는 1, 여자는 2 이렇게 숫자적으로 그냥 구분을 하는 것인데요. 네, 그 예로 PPT에도 나와 있듯이 운동선수의 등번호를 그냥 이름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명명을 해두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 서열척도는요. 측정 대상을 상호 비교하기 위한 사물이 가지는 특성의 대소, 많고 적음을 말하죠. 네, 그리고 장단, 뭐 길고 짧고, 다과, 뭐 많고 적음을 말하겠죠. 그 등의 기준에 의해서 네, 순위나 서열을 부여하는 척도예요. 네, 성적으로 척차를 내는 것이 바로 이 서열 척도인데요. 뭐 반번호도 서열 척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등간 척도. 네, 등간 척도는 동간 척도라고도 하는데요. 이 일정한 측정 단위를 가지고 있지만 측정 단위 사이의 간격이 일정한 척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즉 온도처럼 이렇게 온도는 그 온도와 온도 사이의 간격이 똑같잖아요. 그 동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간성을 지니고 있는 척도를 등간 척도라고 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율 척도는요. 길이, 무게, 시간과 같은 절대 0점을 가지고 있어서 숫자 사이에 비율성이 있는 척도를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계적 처리를 하기에 가장 좋은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이렇게 네 가지 척도의 방법은 꼭 진짜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시험 문제에 출제하기 좋은 거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계속 강조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 별도 큰 걸로 달았거든요. 꼭 이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척도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척도 구성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라이커트와 오즈급 방법인데요. 네, 라이커트 방법은 태도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의 태도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5점 척도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림에서 보이죠? 위에서 보이는 거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5개로 나뉘어져 있죠? 네, 아래에 5주급 방법은 사물, 인간, 사건 등에 대한 개념이나 아니면 느낌을 양극의 뜻을 갖는 대비되는 형용사군으로 만들어서 의미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형용사군에는 좋은, 나쁜, 아니면 깨끗한, 더러운, 유능한, 무능한, 아니면 예민한, 둔감한 등과 같은 서로 대비되는 형용사가 사용이 되겠죠. 네, 여기서도 A, B, C, D 보이시나요? 나쁘다, 좋다, 더럽다, 깨끗하다, 고전적이다, 현대적이다, 불편하다, 편리하다 이렇게 완전 대비되는 형용사가 사용됐죠. 그러면 각자 지금부터 한번 라이커트 방법에 대한 것과 오주급 방법에 대한 것을 지금 자신의 상태를 한번 이 방법을 통해서 표현을 해볼까요? 다들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냥 응용을 한번 해서 해보자면요. 나는 지금 이 수업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그렇다 아니면 매우 그렇다에 체크를 할 수 있겠죠. 라이커트 방법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리고 오즈급 방법에 의하면 나는 지금
수업을 듣는 게 아주 흥미롭다. 아니면 지루하다. 이렇게 5주 방법으로 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다들 이해가 가셨나요?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네, 노란색 또 막 이렇게 폭탄 같은 모양이 보이네요. 여기서 잠깐 네, 이러한 척도를 구성할 때에는 어떤 것이 고려되어야 할까요? 네, 크게 세 가지가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첫째, 몇 단계 척도로 사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면요, 그 단계 수가 작은 것이 좋겠죠. 아무래도 많으면 선택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나 아니면 뭐 어른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구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단계 수가 많은 것이 좋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립적인 범주를 척도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포함시킬 경우에는 불성실하게 응답할 가능성이 있고, 또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가치 판단을 강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고려해서 포함 여부를 선정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잘 모르겠음 아니면 의견 없음 등을 척도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네, 척도를 구성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고려해서 만들어야겠죠? 네. 이상으로 척도에 대한 것까지 배워보았거든요. 이제 실제로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검사란 직접 측정이 가능한 것과 간접 측정을 해야 하는 대상을 구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학업 능력이나 도덕성, 뭐 가치관 등과 같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쉽게 측정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측정 불가능한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도구를 제작할 때에는 기존 검사 도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개선한다거나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각종 검사 도구 작성법의 노하우를 참고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네, 이제 여기까지 두 번째 챕터까지 배운 거예요. 이제 세 번째 타당도랑 신뢰도에 대해서 배울 거였는데 어렵지 않죠? 네, 타당도랑 신뢰도는 연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당도입니다. 네, 타당도랑 신뢰도는 저희 1학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아직 그 개념을 정확히 모르신다고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타당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 현상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검사 점수가 검사의 사용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로 아동의 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지라면 사회성과 관련된 항목으로 검사 문제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네. 타당도가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뉘어져 있어요. 그 종류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용 타당도입니다. 네, 내용 타당도란 논리적 사고에 입각한 분석 과정으로서 주관적인 타당도를 말하는데요. 네, 이것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전문가에 의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제대로 측정하였는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네, 따라서 검사 내용 전문가의 전문 지식에 의해서 그 내용 타당도가 검증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검사의 타당성을 검증받기 때문에 검사가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 여부를 검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공통된 인식이나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겠죠. 왜냐면 그 전문가마다 개개인의 인식이나 가지고 있는 뭐 기준, 뭐 어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딱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개량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당성의 정도를 표기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증거 관련 타당도는 의미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특정한 증거와 관련지어서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해당 검사에서 얻은 점수를 바탕으로 미래의 증거가 될 만한 특성을 어느 정도 예언하는가에 의해 예언 타당도로 결정되기도 하고, 아니면 해당 검사 점수를 이미 인정된 다른 검사에서 얻은 점수나 현재의 점수와 관련시켜서 어느 정도 공통성이 있는가를 검토하여 공인 타당도로 분류되기도 해요. 그래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이 대학 입학 후의 학업 성적에, 지금 여러분들의 수학능력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3 때 시험 봤잖아요. 수능 점수. 그 수능 점수가 지금 입학하고 나서의 학업 성적, 여러분들의 뭐 A뿔, B뿔 받는 이런 학업 성적에 얼마나 예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예언 타당도고요. 학력검사의 공인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력검사에서 얻은 점수랑 또 검사 당시 학교의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이 공인 타당도를 알아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다음은 구인 타당도입니다. 여기서 구인이란 사람을 구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추상적이라는 의미, construct에 해당하는 의미로서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어떤 특성이나 속성의 존재를 가정하고요. 그것을 또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구인 타당도란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인간의 심리적 특성, 성질을 심리적 구인으로 분석해서 조작적 정의를 한 후에 제대로 그것을 측정하였는가 검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구인 타당도는 응답 자료에 의해서 검증되기 때문에요. 과학적으로 객관적이고 심리적 특성에 부여한 조작적 정의의 타당성을 밝혀주기 때문에요. 많은 연구에 기초가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반면에 또 요인 분석이나 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많은 수의 연구 대상이 필요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각각 뭐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이상 타당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또 다른 중요 개념이 이제 타당도와 이렇게 같이 중요하게 배웠던, 우리가 배웠었죠? 뭐 1학년 때 제일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신뢰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신뢰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정확히 측정하는 것입니다. 피험자들에게 동일한 검사를 반복 실시했을 때 그 일치성을 보여야지 신뢰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신뢰도의 종류에도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재검사 신뢰도, 동향검사 신뢰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재검사 신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재검사 신뢰도란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피험자 집단에게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서요. 2번 실시하는 그런 2번 실시를 해서 얻은 결과를 말해요. 네, 말이 계속 꼬였어요. 네, 이것은 피어슨의 단순 정률 상관계수 추정 공식에 의해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이 추정 방법은 간단해요. 근데 시험 간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검사를 2회 반복하잖아요. 반복하기 때문에 동일한 검사 환경이나 아니면 피험자의 검사 동기, 태도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 그림이 내렸죠? 네, 그림에서 보이는 것이 바로 재검사 신뢰도를 한 결과입니다. 네, 검사, 재검사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각각 점수가 첫 번째 검사의 점수고 재검사의 점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재검사 신뢰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네, 다음은 동형검사 신뢰도입니다. 네, 동형검사 신뢰도란 두 개의 동형검사를 동일한 집단에 실시하여 얻은 것을 말합니다.
이때 두 검사가 동일한 내용을 측정해야 하고요. 또 동일한 형태의 문항과 문항수, 동일한 문항 난이도와 변별도를 가져야 합니다. 네, 장점으로는요. 재검사 신뢰도와 달리 이게 시험 간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장점으로 들 수 있고요. 또 반면에 동형검사 신뢰도는 두 개의 동형검사지를 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피험자의 동일한 검사 동기나 아니면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기 전에 이게 두 동형 검사 점수를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마지막으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보겠습니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검사 또는 문항 간의 일관성의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검사를 구성하는 부분 검사나 아니면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네, 내적 일관성 신뢰도랑 이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또 다시 반분 검사 신뢰도와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로 나뉘게 됩니다. 되게 어렵네요. 네, 하나하나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반분 검사 신뢰도에 대해서 볼 텐데요. 반분 검사 신뢰도는 검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점수의 상관계수를 계산한 후에 스피어맨 브라운이라는 네, 공식에 의하여 추정하는 것입니다. 네,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는요. 짝수랑 홀수번으로 문항을 나누는 기후법도 있고요. 문항 순서에 따라서 전후로 나누는 전후법도 있고요. 그리고 무작위로 그냥 분할해버리는 그러니까 단순 무작위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반분 검사 신뢰도는요. 네,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장점을 보면요. 반분 검사 신뢰도는 검사를 두 번 시행하지 않고 신뢰도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검사를 양분하는 정도에 따라서 개수가 달리 추정이 되겠죠. 어떻게 양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테니까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의 내용을 한번 보면 검사 속의 문항을 독립된 한 개의 검사 단위로 간주를 하고요. 문항 간 동질성과 합치성을 상관계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네, 주로 크롬박 알파에 의해서 추정이 되는데요. 크롬박 알파에 의해 신뢰도를 추정하게 되면 검사를 굳이 반분 검사 신뢰도처럼 양분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재검사 신뢰도나 동형검사 신뢰도 아니면 반분검사 신뢰도 등이 가진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신뢰도를 가사로 추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신뢰도에 대한 부분은 좀 내용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눈으로 읽고 따라오시고요. 또 집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신뢰도의 마지막 부분인 관찰 신뢰도입니다.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네, 관찰자 신뢰도랑 관찰자 내의 신뢰도와 관찰자 간 신뢰도를, 그러니까 관찰자 내 신뢰도와 관찰자 간 신뢰도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관찰자 내 신뢰도는 무엇이냐? 한 관찰자가 모든 측정 대상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관찰자 간 신뢰도는요. 관찰 결과가 관찰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유사한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이제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를 한번 볼 텐데요. 앞에서 우리가 타당도랑 신뢰도 다 배웠죠. 그 둘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신뢰도의 관찰 점수 별량은 진점수 별량과 오차 점수 별량으로 구성이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거를 식으로 보면요. 관찰 점수를 X로 보았을 때 관찰 점수는
진점수와 오차를 합한 값이 됩니다. 네, 그림을 딱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림으로 보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시죠? 네, 이제 여러분 이제 개념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배웠어요. 이제 실제로 조사 연구를 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요. 앞에서 상당히 많은 개념을 배우느라 머리가 아프셨죠? 근데 마지막 4챕터에서는, 챕터 4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조사 연구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러분이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개념이니까요.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또 조사 연구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조사 연구란 통제되지 않은 자연적 상황에서 질문을 통하여 현상을 파악하는 연구를 말해요. 네, 조사 연구에는 우편조사, 아니면 전자설문조사, 면접법 등이 사용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우편조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편조사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미리 인쇄된 질문 항목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우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말해요. 우편조사를 할 때에는 질문지나 아니면 조사의 목적, 중요성, 특성 등을 설명을 하고 이를 협조를 당부하는 편지를 같이 동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신용 봉투와 우표를 같이 보내야 하겠죠. 그래야 그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이처럼 우편조사를 하게 되면 직접 방문을 하는 수고랑 그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고요. 또 우편이란 특성상 넓은 범위 지리적 영역까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연히 많은 사람들을 표본으로 삼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응답자가 뭐 다른 외부의 영향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또 사생활과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우편으로 하다 보니까 회수율이 낮고 그리고 응답자가 질문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거나 아니면 회피적인 대답을 했을 경우에는 대답을 다시 물어보기가 어렵겠죠. 바로 옆에 뭐 그 피험자랑 그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같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또한 우편의 특성상 언어적 정보 이외에는 다른 종류의 정보를 수집할 방법이 없다는 단점도 존재하게 됩니다. 네, 전자설문조사입니다. 전자설문조사는 인터넷과 같은 전자통신망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메일을 활용하는 방법과 웹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네, 이 두 가지 방법은 설문 발송이나 아니면 회수, 면접 요원을 채용한다는 그런 채용을 해서 비용이 드는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고요. 회신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네,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도촉이 바로바로 가능하잖아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단점이 또 존재를 합니다. 이게 인터넷이다 보니까 인터넷을 사용하는 접속자에 한해서 설문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어린 아이나 아니면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분들은 솔직히 인터넷을 잘 안 하시잖아요. 아니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특징 때문에 모집단의 대표성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인터넷이랑 이렇게 웹을 이용하다 보면 보안상의 문제점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면접법은 질문지를 사용하지 않고 연구 대상자에게 직접 질문을 제시해서 얻은 응답을 분석하는 면대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응답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가정 방문 개별 면접이라는 게 있고요. 또 백화점이나 아니면 공공장소 방문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몰 인터센트 개별 면접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를 활용해서 조사에 응답하고 또 진행자는 옆에서 보조하는 CAPI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되게 면접법은 세 가지 종류가 있네요. 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조사 연구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잖아요. 이제 잘 알아보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조사 연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조사 연구는 총 10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네,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까요? 네, 시작. 제가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크게 읽고 계신가요? 네, 다 읽으셨다고요? 네, 지금, 네, 다 읽으셨어요? 네. 연구 목적이 첫 번째부터 이렇게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연구 목적이 뚜렷하면 연구 가설 또한 구체화시킬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론적 배경이랑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을 먼저 한 후에 표직 방법을 규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안내문을 작성을 하고 또 질문지를 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일럿 테스트라고 다들 민전할 때 파일럿 테스트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사전 연구를 통해서 미리 문항의 적절성이랑 아니면 타당도, 신뢰도 등을 미리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분석을 하고요. 수정을 한 후에 실제로 표본을 추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질문지를 발송하고요. 또 미회송자에게 독촉을 해서 나중 회수율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답 결과를 합쳐서 이제 자료 분석을 실시해서 여기서 조사 연구는 끝나게 됩니다. 네. 정말 여러분 긴 여정 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많은 내용 공부하시느라 힘드셨나요? 네, 중간중간에 퀴즈도 내고 중요한 부분을 별표로 강조하면서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성해 보려고 했는데 어땠나요? 네, 지금까지 수업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